반갑습니다. 경제학의 정석, 물가편 2부입니다. 1부에서 우리는 돈 복사기의 작동 원리를 봤습니다. 한국은행이 25년간 308조를 찍었고 승수효과로 시중에는 14배에 해당하는 3,940조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입니다. 압구정 아파트는 20배 올랐고 월급은 1.8배 올랐습니다. 약 11배 차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정부 통계는 왜 이 격차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5년간 풀렸던 3,940조, 그리고 지금도 엄청나게 풀리고 있는 돈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캔틸론 효과라고 부릅니다. 새로 찍힌 돈을 먼저 쓸 수 있는 사람과 나중에 받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은행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은행 창구에 앉아보면 자본주의의 민낯이 그대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단돈 100만 원 대출이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르다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소득 증빙하고 재직 증명서 내고 온갖 서류를 다 내도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 직원이 직접 전화를 겁니다. 고객님, 이번에 우대금리 대출 상품이 나왔는데요. 금리 2%대 한도 10억까지 가능합니다. 어떠세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제발 돈 좀 가져다 쓰라고 사정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산가들은 돈이 풀린다는 소식을 가장 빨리 알게 됩니다. 뉴스를 봐서가 아닙니다. 은행에서 먼저 전화가 오니까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 검토라는 기사를 읽고 있을 때 자산가들은 이미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돈이 풀리기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압구정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새 돈을 풀기로 결정하면 뉴스에 나오기도 전에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곧 금리가 내려갑니다. 지금 3%대 저금리로 10억 대출 미리 받아두시겠어요?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용산에 아파트 한 채를 하나 더 삽니다.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뉴스에서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올 때쯤 자산가들은 이미 움직임을 끝낸 상태입니다. 반면 성실하게 일만 한 근로자는 어떻습니까? 6월부터 집값은 오르기 시작하는데 12월 연말이 되어서야 기업들이 물가 반영해서 연봉 2% 올려준다고 합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후 가치가 떨어진 돈을 받는 겁니다. 수학적 증거를 보겠습니다. 지난 25년간 자산 보유자는 압구정의 아파트를 기준으로는 3억 5천에서 70억으로 20배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상장사 평균값으로 230만 원에서 412만 원으로 1.8배 상승했습니다. 같은 25년을 살았는데 자산은 20배, 월급은 1.8배입니다. 약 11배 차이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외칩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서민 경제 살리겠다. 집값 잡겠다. 보수든 진보든 똑같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민을 위한다며 추경 예산 편성하고 지원금 뿌리고 금리 낮춰서 돈을 풉니다. 그렇게 풀린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의도가 좋았다고 결과가 좋은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서민을 위한다는 그 정책들이 자산가들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이미 돈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더 빠른 정보를 먼저 몰아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돈 안 됩니다. 정부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달콤한 말을 하지만 결국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공부해서 스스로 좋은 자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냉혹한 캔틸론 효과의 구조에서 새 돈을 먼저 받는 위치, 은행이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과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캔틸론 효과입니다. 같은 인플레이션인데 정보를 먼저 아느냐 나중에 아느냐, 이미 자산이라는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가 11배 격차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퍼즐이 남습니다. 한국은행이 308조를 찍어서 시중에 3,940조를 풀었는데 정부는 왜 물가 2% 안정이라고 자신있게 말할까요? 아파트는 20배 올랐고 금은 20배가 올랐는데 왜 정부는 물가가 1.9배밖에 안 올랐다고 자신있게 말할까요? 우리는 정부 통계의 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비밀은 통계 설계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급의 30%에서 40%가 주거비로 나가는데 왜 정부 물가지수에는 집값이 제대로 안 들어갑니까? 정부는 말합니다. 집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이므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제외한다. 현재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월세는 포함됩니다. 전세는 간접 환산됩니다. 전세금 곱하기 추정 이자율로 월세처럼 계산하죠. 아파트 매매가는 완전 제외됩니다. 자가주거비는 거의 제외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 가구의 주거 형태를 보면 자가거주 약 58%, 전세 약 16%, 월세 약 22%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자가거주자 58%는 주거비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내 집 10억이 20억이 되어도 물가지수에는 0원입니다. 내 집이니까 주거비가 없다는 논리죠. 결과적으로 집값이 20배 올라도 공식 물가지수라는 경보기는 거의 울리지 않습니다. 해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주거비 비중이 약 33%이고 집값 변동을 적극 반영합니다.
영국은 약 30%이고 주거 관련 비용 비중이 큽니다. 한국은 약 15%이고 그마저도 자가 거주자는 사실상 영원 처리입니다. 미국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임대료가 오르고 그게 물가지수에 즉각 반영됩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서 거품을 억제합니다. 한국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집값이 상승해도 물가지수는 무반응입니다. 금리를 동결 유지하고 거품을 방치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생긴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정부가 악의적으로 설계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집값을 통계에서 뺀 건 4강 물가편 일부에서 말한 그 돈 복사기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끼워놓은 소음기였던 겁니다. 정부가 집을 투자재로 분류한 순간 여러분 집값은 물가에 반영이 안 되니까 투자하시고 돈 버세요 하고 허락한 셈입니다. 통계 설계가 저금리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저금리가 부동산 폭등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처럼 집값을 물가에 반영했다면 어떨까요? 한국은행이 훨씬 일찍, 훨씬 더 강하게 금리를 올렸을 것이고 지금 같은 십수배 상승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계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물가로 돈의 흐름을 보는 방법입니다. 물가 상승은 돈의 가치 하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가지수가 돈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잘 갖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가 자산시장보다 늦게 오릅니다. 돈이 풀리면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시장으로 먼저 들어가서 거품을 만들고 한참 뒤에야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소비자 물가 3% 돌파를 보시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아, 풀린 돈들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되기 시작했네. 이제 곧 금리 올리겠구나. 자산시장 조정 올 수도 있겠네. 조금씩 수익 실현해서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겠다. 이해하셨나요? 중요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돈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 다음에야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릅니다. 그래서 물가가 3%를 넘는다는 뉴스가 나온다는 건 이미 돈이 많이 녹았다는 겁니다. 자산 가격은 이미 많이 올랐겠죠. 자산 가격 상승,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금리 인상, 자산 가격 조정. 이 사이클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하든 적절한 타이밍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계된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 진짜 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잘 안 하는 두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금과 환율입니다. 뉴스에서 금값도 사상 최고가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내 화폐 가치가 또 떨어졌구나.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25년 전 금 한 돈이나 지금 금 한 돈이나 똑같은 누런 돌덩어리입니다. 배당도 이자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45,000원 하던 금 한 돈이 지금 90만 원입니다. 20배가 올랐습니다. 이 말은 곧 원화의 구매력이 금 기준으로 90%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정부 공식 물가는 1.9배 오른 걸로 나오지만 금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의 현금 가치는 25년 동안 95%가 증발한 겁니다. 환율도 하나의 거울입니다. 환율 편에서 다뤘던 내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빚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축통화를 가진 전 세계 1등 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빠르게 돈을 찍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국내 총통화량, 광의통화 M2 증가율 비교입니다. 한국은 720조에서 4,660조로 6.5배 늘었습니다. 미국은 약 4.9조 달러에서 약 21조 달러로 약 4.3배 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돈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2000년 환율은 1,130원이었습니다. 2026년 환율은 1,470원입니다. 약 1.3배 상승했습니다. 양쪽 다 돈을 풀고 있지만 더 많이 푼 쪽의 통화가 더 빨리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그게 환율에 반영된 겁니다. 다만 환율은 상대평가입니다. 둘 다 가치가 떨어지는데 누가 더 빨리 녹고 있느냐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반면 금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인정해온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돈이 얼마나 녹았는가를 볼 때는 금 기준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말한 국내 물가지수는 1.9배입니다. 금 기준 화폐 가치는 20배 하락했습니다. 현금 가치 95%가 증발한 겁니다. 금과 환율, 이 두 증인이 조용히 말해줍니다. 정부 통계만 믿고 있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의 돈은 이미 대부분 녹아있다. 금과 환율이 보여주는 진실은 단순합니다. 그냥 두면 여러분의 돈은 계속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 번에 묶어보겠습니다. 이 25년 자산 전쟁의 전체 그림이 보이십니까? 첫째, 이건 경제학에서 진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돈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돈 복사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308조를 찍으면 승수 효과로 시중에는 3,940조가 풀립니다. 이건 버그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시스템입니다. 둘째, 돈은 위에서 아래로 흘렀습니다. 캔틸론 효과. 은행에서 먼저 전화 받는 사람은 자산 가격이 오를 걸 알고 용산의 아파트를 삽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뉴스로 소식을 접하고 연말에서야 물가 2%를 반영해서 연봉 협상을 하는 겁니다. 셋째, 정부는 소음기를 끼웠습니다. 집값을 물가에서 빼버려
물가 2% 안정이라는 착시를 만들어서 저금리를 유지했고 그게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넷째, 결과는 참혹합니다. 금값이 조용히 증언하듯 여러분의 현금 가치는 지난 25년간 95% 사라졌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5년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압구정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20배를 벌었고 현금만 쥔 사람은 95%를 잃었습니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떤 이는 서핑보드 위에 있었고 어떤 이는 맨몸으로 물에 빠져 있었던 차이입니다. 앞으로도 이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가 커질수록 더 많은 돈을 찍어야 하고 정부는 1,400조가 넘는 빚의 실질 가치를 줄이기 위해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원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는 파도입니다. 1강에서 말씀드렸던 저축의 진짜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1억까지는 무조건 저축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돈이 이렇게 녹는데 1억 모을 때까지 그냥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는 게 맞나? 금 계좌나 금 ETF라도 활용해서 가치를 지키면서 모아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금융지능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1억을 모으는 이유는 그 돈을 평생 은행 금고에 넣어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서핑보드를 살 돈을 만드는 겁니다. 환율 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자산은 투자가 아니라 보험이고 금은 화폐 가치 하락의 절대 방어선입니다. 이런 자산들 없이는 여러분의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녹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중동 긴장 상황이나 러시아 우크라 전쟁 때 금값이 오른 것처럼 위기 때마다 금이 보험 역할을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계속 둑을 쌓으며 파도를 막으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핑보드를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핑보드를 준비해야 할까요? 1강에서 말씀드렸던 1억 저축 기억하시죠? 그 1억을 모으는 과정을 가정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억을 모으는 과정이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하겠지만 투자는 방어자산, 노후자산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방어자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 적립식 펀드를 할 겁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금 통장, 금 ETF 등으로 월 몇만 원씩만이라도 꾸준히 쌓아두는 방식입니다. 목표는 단기 수익이 아니라 1억을 모으는 동안 현금 가치 하락을 최소화하는 방어막입니다. 둘째, 달러 예금이나 외화 계좌입니다. 외화 예금, 달러 단기 상품 등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위기 때 쓸 보험이라는 생각으로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월급의 일부라도 달러로 옮겨두는 겁니다. 셋째, 1강에서 강조했던 고금리 예적금 찾아다니기입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같은 곳에서 예적금 상품을 실시간으로 잘 비교해줍니다. 청년 지원 적금 같은 국가 지원 상품, 그리고 수협, 신협 같은 이금융권까지 발품 팔아서 이자 높은 곳을 찾아가세요. 국가에서 1억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해주니까 0.5%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게 1억 모으는 과정에서는 가장 확실한 수익입니다. 이렇게 1억을 모으는 경험 자체가 여러분의 진짜 자산입니다. 한번 해본 사람은 다시 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종잣돈이 준비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실력편에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방어자산으로 내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 이게 인플레이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최소한의 생존 전략입니다. 다음 성장편에서는 거시경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겠습니다. 금리, 환율, 물가를 배웠습니다. 이제 성장까지 이해하면 경제의 4대 축을 모두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경제 뉴스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금리 동결 기사 하나에도 환율이 보이고 물가가 보이고 성장이 보입니다. 뉴스 앵무새가 아니라 행간을 읽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 4대 변수는 나침반일 뿐입니다. 이제 그 나침반을 들고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력편에서는 어떤 투자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고력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돈의 흐름을 아는 것과 그 흐름을 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공부하지 않는 자의 돈은 공부하는 자에게로 흐릅니다. 경제학의 정석이었습니다.